순서는요. 질문 이야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신문 이야기, 그리고 오늘 4교시까지 있네요. 되돌림 놀잇감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뭘 제일 먼저 이렇게 아이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하는 거 제외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좀 욕심 부리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리스트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화책. 그죠? 제가 신박한 정리나 곤도마리에의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상에서 나와 만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어떤 가치로움, 어떤 이 팬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좋더라, 이거 우리 아이에게 좋대 라고 내가 우리 집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데리고 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를 동화책으로 한번, 오늘 챕터가 또 그 동화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해보고 아침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동화책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동화책을, 그림책을 아이에게 이렇게 준비해 줄 때 동화책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의미롭게 전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집 동화책이 우리 집까지 오게 된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어떤 책이 선택해서 그 책이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경이 엄마 오셨어요. 그 책이 우리 집 가족이 되는데, 그 책이 가족이 되기까지 오기까지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집에 이 강아지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저희 가족이 된 것처럼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존재하는 많은 어떤 물건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된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들려주시고자 우리 집 동화책이 우리 집에 왔던가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지금 3살이니까 이런 책을 보여주고 싶어.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6살, 4살, 5살, 6살, 7살 되었으니까 이런 책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뭔가 그 책이 우리 집까지 오게 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책을 이렇게 어렸을 때 살 때는 뭔가 그때 뭔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큰아이 키울 때는 처음 엄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7살 터울인 둘째가 태어나니까 책을 아이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뭔가 저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책과 만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저 또한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저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책은요, 책 읽어드립니다 코너에서 소개했던 책들을
제가 쫙 다 나열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책들은요, 뭔가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쭉 나열해 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요, 이제 로마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쭉 나열해 놓았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여기는 뭐 여행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또 저쪽에 보면 제일 위에 칸에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냥 책들, 그리고 여기 밑에 칸에는요, 지금은 카카오 CEO이신 조수용 그 대표님께서 맨 처음에 네이버가 5명일 때 처음 들어가서 네이버가 500명일 때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가 나오셔서 처음으로 JOH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첫 번째 낸 책이에요. 그 매거진 B라고 해서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소개하는 책인데, 제가 또 그거 매니아거든요. 그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되게 또 알고 싶고 좋아해서 그 책을 거의 다 이렇게 구입해서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스토리라인들을 책을 꽂아 놓을 때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좀 책을 꽂아 놓고 책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의 책을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이런 책과 저 분야에 저런 책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아 이런 거구나를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서 책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우리가 그렇죠. 책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책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만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싶은지에 대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이는 질문으로 자란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아이에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 책을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은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보통 저자들이 여기 프롤로그나 머릿말에 이런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놔요. 그리고 이 지연이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또 알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이 책을 냈구나.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담는데 이 책의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저는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목차를 적어요. 목차를 적어서 여기에서 내가 연결 지을 것과 꼭 알고 싶은 것들을,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찾아내서 내가 필요한 책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나 다 읽었어. 끝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보충해야 되는 책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그 다음 책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책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1차적으로 책을 쫙 빌려요. 특히 신간 코너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10권씩 빌릴 수 있으니까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빌려와서 그때그때 빌릴 때마다 테마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한 어떤 테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빌리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연결 지어서 이거는 구입해야 되는 책,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화책을 그냥 이 책 좋대?
전집 쫙 갖다 놓고 또 그래서 왜 책 안 읽는다고 나중에 막 싸우기도 하고 엄마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엄마들이 연습해 근육을 키워 놓아야 되는 거는 아이의 생활과 내가 같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근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제가 AR 놀이와 배움을 할 수 있는 AR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리고 저 교구도 좋고 교재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시키고 싶어.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저 학원이 너무 좋대.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저 학원을 보내고 싶어. 그리고 저 선생님이 되게 수업을 잘 하신대.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예.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거기에서 뭔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랑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저 선생님 너무 좋대? 저 교재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 세상, 엄마 세상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겠죠. 왜? 저 세상을 우리 엄마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온 동화책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이와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책을 가져올 때 이 책은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어 가져왔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가 예스24에 책을 하나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한참 감성이 완전히 지금 풍부할 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제목이? 너의 감정, 하여튼 감정을 끄집어내는 그런 책이었어요. 에세이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엄마 이 책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올 때 감성이 충만해 있구나, 막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대목이 너는 되게 그거 와닿았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가지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은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지,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먼저 장착시키는 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은 어떤 물건들의 가치도 그런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예쁘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뭔가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손톱깎이 하나도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서 얘가 없으면 우리가 손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가치로움을 무엇보다도 어디에 책에는 특히 아이가 가까이 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책이나 뭐 놀잇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면요 그걸 가치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만 해서 좀 이렇게 장난감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아이와 다툼하지 않게 좀 비워내고 정말 필요한 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서 그게 온전히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 없는데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건 정말 확률적으로 희박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가족은 책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책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동화로 따뜻한 행복 에너지 충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감성적으로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담고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어떤 느낌이 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감성이 생겼는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를 그 책을 만나는 이 마음 시작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공감력을 높이는 동화책 토론 질문법. 삭막한 식탁에 따뜻한 행복 에너지를 불어넣어라. 이야기의 힘은 강력하고 오래간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신화다. 신화는 재미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글과 그림으로 전수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화는 동화로 구현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동화이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쉽고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한 이야기만 동화로 쓰여지고 거기에 교훈과 메시지가 담긴다. 이보다 좋은 책이 있을까 싶지만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동화를 멀리한다. 어른이 되면 더욱 외면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봐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게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시라. 고전을 제외하고 어른들이 읽는 자기계발서 등의 책은 그 수명이 길어야 20년이다. 동화와 비교가 안 된다. 인류사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동화가 가진 저기 보면요, 헤로토스라는 책이, 여기 보면 오디세이아 헤로토스가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기원전에 나온 책이고요. 자, 이처럼 고전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뭔가 그 책이 가지는 어떤 힘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가끔 동화를 읽는다. 집 책꽂이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동화책들에 간혹 눈길을 주고 손을 뻗어 책을 집어든다. 일단 책장을 넘기면 그 마력에 다음 장을 꼭 넘기게 된다.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어른이 되어서 동화를 읽어보니 아이들보단 어른들에게 더 어울리는 책이란 생각이 든다. 동심과 순수함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이라면 말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집의 수많은 동화책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 집은 어떠세요? 세연이 엄마 오셨어요. 우리 집의 동화책들은 어때요? 지유 엄마 오셨어요. 지각 아니에요? 우리 집의 동화책들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의 환영을 받고 있어요. 혹시 저 구석에서 혼자 엉엉 울고 있는 책은 없을까요? 자, 혹시 그런 책이 있으면 몇몇 질 빼고는 실갱이 끓이죠. 맞죠? 치우세요. 그냥 다른 데 이렇게 주시든지, 그런 책들, 실갱이 하는 책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책들, 언젠가는 읽겠지. 괜히 실갱이 거리면 돼. 아니면 제가 팁을 드리는데 꼭 안 읽을 책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책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과 책을 쌓아서 뭐 이렇게 판만 하나 이렇게 딱 올리면 책꽂이로 만들 수도 있고, 실갱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천덕꾸러기인 책들을 좀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너에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를 고르고, 그러면 얘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또 아이에게 직접 선택하게끔 해서 뭔가 그 책이 존중받을 수 있게, 거기서부터 책 읽기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막 천덕꾸러기처럼 있는 책을 아이가 끄집어내와서 존중하면서 읽겠어요? 그죠? 그것부터 우리가 지금 바꿔야 돼요. 우리 집 237페이지 한 3분의 1 지점입니다. 우리 집 동화책들의 전성기는 지유와 찬우가 6, 8세 때였다. 그때는 매일 손길과 눈길을 받다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동화는 어린아이가 읽는 책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점차 관심에서 밀려났다. 그러던 중 반전이 일어났다. 매주 휴일에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가끔씩 교재로 동화책을 쓰게 된다. 맞아요. 저도 책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TV 채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그 최진석 교수님이 노인과 바다, 어린 왕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사유,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1시간 몇 분 이렇게 라이브 방송했던 게 있어서 다시 그 아이도 책장에 가서 끄집어내 왔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문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화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책들을 잘 존중받는 자리에다가 잘 보관해두면 아, 그 책은 거기에 있었지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 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메모해 보세요. 책은요, 목수의 공구와 같습니다. 목수가 전체 공구를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딱 뭐 일자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 십자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 아니면 망치가 필요할 때, 뭐 톱이 필요할 때, 그런데 그 연장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그래서 책을 스토리 라인에 딱 구축해서 잘 배치를 시켜 놓으면 아이도 책과 친해지기 쉽고, 어떻게 나 또한 엄마 아빠 또한 우리 가족 모두 그 책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신문에는 세상에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문도 동화 못지않게 질문과 대화, 토론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힘은 동화가 더 세다. 시나 동화는요, 함축된 언어가 많잖아요. 그 속에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소설은 쭉 일상의 어떤 부분을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시나 동화는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거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뭔가 대화나 질문이나 토론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가 더 세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분명 동화책을 구비해 놓았을 테다. 맞죠? 자세히 보면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 동화인지 위인 동화인지 철학 동화인지 어떤 차이가 전래 동화인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학 동화는 세상의 여러 원리들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위인 동화는요, 아이의 인생을 기르고 진로 코칭을 해주는데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철학 동화는요, 메시지가 분명하고 여러 생각을 238페이지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탁월하다. 철학 동화를 읽고 다양한 질문을 끄집어내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집 식탁은 생각을 주고받는 아테네 광장이 된다. 자, 그리고 전래 동화도 있겠죠? 우리 집의 책 라인은요, 스토리 라인은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과학 동화가 많은지, 철학 동화, 위인 동화, 전래 동화, 창작 동화, 그죠? 이렇게 뭔가, 그래서 나중에 위인 동화에 이거를 읽다가 과학 동화에 뭐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이 발명한 이런 발명품들이 또 과학 동화에 소개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수도 있을 것이고, 과학 동화에 보면 자연 탐구, 뭐 도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발명한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브르의 곤충기 뭐 이런 것들을 읽다가 보면 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자연 탐구, 과학 동화와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연령이 올라가면 역사 동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의 책꽂이에 그 스토리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막 이 책이 좋대 해가지고 한 집씩 막 이렇게 꽂아 놓으면 나도 그 책이 뭔지 모르겠고, 엄마들이 솔직히 그 책 다 읽으세요? 내가 먼저 읽고 아이들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책이 딱 왔어 우리 집에.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쫙 다 읽어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쫙쫙쫙 큐레이팅 해줄 수 있어요. 먼저 봐. 오, 잘하셨어. 적어도 내가 우리 집에 책이 10권 정도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100권씩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읽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뭐 한 권씩 뭐 이렇게 몇 권씩 사다 보면 막 우리가 새 책 왔을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막 박스로 온 책들은 어때요? 설렘이 정말 1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제가 박스로 책이 왔으니까 무조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렇게 책이 오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연령에 맞게 내가 이렇게 큐레이팅 해 주셔야 되겠죠. 아, 이걸 한꺼번에 다 막 그 책에 막 이렇게 위압되게끔 이렇게 다 끄집어내 놓지 말고 어떤 코너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책을 위한 코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 위한 코너, 그리고 이런 또 뭐 자기 전에 읽을 책 코너. 그러니까 딱 여기에만 이 책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그 집안 곳곳에 이렇게 코너별로 책을 배치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도 독서 코너가 있고, 그리고 부엌에도 독서 코너가 있고, 그리고 잠자리 위에도 독서 코너가 있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있고, 가족 공동 구간에도 책을 볼 수,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그 영역을 정해서 그렇게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맞죠? 서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게끔 하고, 내가 그러면 아이들이 고르는 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에 관심 가지는구나. 어저께 이미지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어떻게 왜 여기에 관심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확장되겠죠. 골라서 한 권씩 사온 책은 틀림없이 다 맞죠.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값 많이 쓰지 마세요. 책값 많이 쓰지 말고 그냥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이지만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책 쇼핑 가세요. 도서관 쇼핑 가가지고 다른 데 뭐 데리고 가지 마시고 도서관에 꼭 가는 어떤 이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거기에서 꼭 엄마 나 이 책은 꼭 사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면 그때 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에서 뭐 예스24나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또 구입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거기 어플에 장바구니에 담아놔 하면 보통 7세 아이들 정도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에는 촉촉함이 있다. 잃어버린 감성을 다시 일깨워줄 동화를 다시 꺼내 아이와 함께 읽어보자. 다시 읽으면 대화가 없는 삭막한 식탁에 생생한 활기가 돌 것이다. 이럴 때는요, 각자 가족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즐겨보는 책, 아빠가 즐겨보는 책, 또 아이들이 즐겨보는 책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카톡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한 거를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의 행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최고의 부모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람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의 책을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한번 구성해 보세요. 환경 구성을 먼저 해보고, 실갱이하는 책, 천덕꾸러기인 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걔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얘가 정말 천덕꾸러기일 것 같으면 패스해서 끄집어내고, 아니다, 얘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책인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얘를 돌봐주지 못했구나 하면서 끄집어내는 책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사지 마시고 일단 우리 집에 있는 책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한다? 동화로 따뜻한 행복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또 한 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3교시 되었습니다. 오늘의 신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AI 하는데, AI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AI를 2번 할 건데요.
자,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이게 제가 그 저널 그 다이어리 사기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다가 그냥 일기처럼 2018년 다이어리 해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해가지고 2017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책이 두꺼우니까 계속 누적되면서 이렇게 썼어요. 2018년 뭐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아빠 염색시키는 딸, 뭐 가족끼리 이렇게 스키장 간 거 이런 것들도 붙여놓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 새해가 되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제가 집에 사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달치에 대한 걸 미리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려고. 짜잔, 이거 보세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여기 연도가 맨 앞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나이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나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적어 놨는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 읽을 기사는 이 기사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연도를 쫙 적어 놨죠. 2020년 우리 아이는 몇 살이에요? 2022년에는, 2023년에는, 2024년에는, 2025년에는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 될 건지를 이렇게 쫙 연도를 적고 내 나이를 적고 우리 아이들 나이를 쭉 적다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매년 이거를 내 수첩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붙여 놓는 거예요. 붙여놔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기 보면 2025년에 AI 교육이 본격화된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이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아이와 나와 관련시켜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려면 이런 어떤 지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사가 나왔을 때 미리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보니까 인생이, 내 어떤 일생이 A4 한 장 속에 다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는 정말 여기 A4 한 장 속에 하나의 점이구나. 그래서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 선도회 세계 최초 성공 모델로 만들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화된 교육 하면 미국 학교 운동장이 흙이 없어지고 인공잔디로 바뀌게 된 이유를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선진 교육을 막 이렇게 탐방하러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운동장이 인공잔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무슨 스포츠가 강세예요? 미식축구. 그래서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인공잔디로. 흙을 다 없애고. 근데 우리 문화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미식축구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게 폐타이어에 어떤 안 좋은 어떤 물질들이 검출되니까 또 다시 그걸 다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는 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핀란드 교육 되게 그 핀란드 북유럽 교육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그게 정서가 안 맞는 게, 좋은 거는 가지고 오지만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정착되고 성공한 거, 아, 딱 이거는 성공했어 라고 한 게 크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인공지능 AI 시대의 교육 분야에는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지금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중 고등학교가 2025년부터 적용될 그 인공지능 교육을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도입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점검하고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22년 교육 과정을 개정해서 22년, 23년, 24년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1년도부터는 공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3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 어제 이야기했죠. 그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력 그 격차가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교원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는데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업을 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대면 부모 교육을 하고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전국에서 우리 상하 유치원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다른 원장님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모 교육 못하고 또 아이들 돌봄, 가정 돌봄 했을 때 카드 뉴스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은 나는 유튜브가 자꾸 나를 나를 편협화 시키는 것 같아서 난 유튜브 절대 안 봐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보지 않으면 젊은 엄마들하고 소통 못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한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변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셋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5년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교육은 수많은 하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하이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AI 기반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했을 때 이 기존의 어떤 하이 시스템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유연하게 2025년에는 쫙 아이들에게 도입시키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학점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게 그냥 2025년부터 인공지능 교육할 거야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뭔가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잘못 이렇게 안 맞으면 어긋나 버리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안 하니만 못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언제부터 21년에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23, 24, 21, 22, 23, 24까지 딱 준비해서 25년에는 전면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25년에는 우리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몇 학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이 남은 21, 22, 23, 24년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서로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세계 최초로 성공 모델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학과에 인공지능 전문 AI 문해력 키울 것. 그래서 중앙대 총장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대학은 그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I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 있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AI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거니까 대학도 체질을 바꿔서 맞춤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폼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그 지점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뭘 준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그냥 이렇게 읽고 뭐 AI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 맨 첫째 장에는 이런 거 하나 정도 적어서 이렇게 한번 한 10년 정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20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의 어떤 지점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쭉 다 적어놓고 뭐 이런 기사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한번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 놓는 거죠. 이 지점에는 이렇게 바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책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책 읽기 수업 마지막 주고요. 13일차 수업에는요, 인성을 키우는 입장 바꾸기 질문